서울에 사는 63세 이석진 씨가 오랜만에 찾은 강남은 그가 알고 있던 3년 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몇 해 전만 해도 상가, 공실률이 제로에 가까웠던 강남이었건만 이제는 거리 곳곳에 임대 문구 포스터가 붙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아니, 강남에도 이제 빈 상가들이 생기고 있다니.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중얼대는 이 씨에게 함께 식당에 모여 있던 친구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맞아. 강남 옆 동네에 사는 한 친구가 대답했다. 여기도 임대료가 워낙에 높다 보니 사무실 규모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 그래서 오피스 공실률이 올라간다는 기사도 나왔더라고. 부동산에 밝은 다른 친구가 덧붙이며 말을 이었다. 앞으로도 그런 흐름은 이어질 거야.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비싼 도심에서 한 발짝씩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게 뻔하지. 이날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꼬마 빌딩으로 이어졌다. 사실 3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손을 떼었고 남은 열정도 식어버린 뒤였다. 야, 그거 들어봤어? 한 친구가 무심히 말하면서도 주변을 의식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마포구 망원동에 있던 4층짜리 건물이 48억에서 22억 원으로 떨어졌고, 서대문구의 또 다른 4층 건물은 80억에서 50억으로 거래됐대. 거의 반값 수준 아닌가. 감탄 섞인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우리도 그때 꼬마 빌딩이 한창 유행이었을 때 뛰어들었다면 아마 큰돈 벌었거나 아니면 크게 되었겠지. 그러자 별다른 관심이 없던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일말의 의문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말이야. 80억짜리가 반토막이 나서 40억이라 해도 40억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잖아. 대한민국 자산 순위 1% 수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망해도 우리랑은 다른 세상 얘기 아니란 말이지. 그때 이석진 씨가 손사래를 치며 반박했다. 아니, 그들은 대부분 대출을 70에서 80% 껴서 투자했을 거야. 실제로는 건물 담보, 아파트 담보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른바 패닉 바잉을 했다는 소리지. 결국 남은 돈은 별로 없고 파산 직전까지 몰리면 40억 중에도 자기 자본이 얼마일지 몰라.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순간 묵직해졌다. 아, 참. 경필이는 어디 갔어? 다른 친구가 뜬금없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애써 한숨을 삼키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도 마. 우리 중에 꼬마 빌딩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 경필이 뿐이잖아. 근데 요즘 경매나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필이는 70% 이상 대출로 빌딩을 샀다가 임대료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대. 결국 큰 손해보고 빚을 떠안을 위기가 됐다더라. 또 다른 친구의 말이 이어졌다. 요즘 법인 명의로 사서 80% 이상 대출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공실이 한두 개만 생겨도 임대 수익보다 이자, 부담이 훨씬 커져버리니까 금방 위기에 빠진다더라. 서초동에도 그런 매물이 잔뜩 쌓였대. 대부분 2년 전에 사서 리노베이션 후 비싸게 내놓았는데 아무도 안 사니 매달 이자만 몇 천만 원씩 낸다더라고. 어느새 대화는 건물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흘러갔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간 세입자들도 고생이지. 폐업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돈이 없으면 폐업조차 못하고 그냥 사그라들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잖아. 이 말을 들은 이석진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노후 대비하려다가 골병 드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운동을 미친 듯이 하는 거야. 나중에 최소한 건강이라도 챙겨놔야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 그 와중에도 이 씨의 눈빛에는 아직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한 미련이 엿보였다. 그래도 나는 잘 공부해서 제대로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난 다시 책도 보고 직접 발로 뛰어볼 거야. 그날 이 씨는 친구들과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강남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왕복 10차선 도로인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지하철, 강남역과 신흥 역세권들은 퇴근 무렵 직장인들의 발걸음으로 꽤나 붐볐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고 길을 찾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해외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파이브 가이즈, 매장 앞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북적이며 강남의 화려한 옛 명성을 잠시 되살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함도 이 씨의 마음을 완전히 뒤덮지는 못했다. 도로 양옆을 따라 조금만 걷다 보면 여전히 이곳저곳에 임대라고 쓰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도 1층 점포가 빈 곳이 많군. 이 씨는 마치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한참 멀어졌다 싶던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이제는 강남의 휘황찬란한 빌딩 골목 사이사이를 비집고 흐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 씨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불안이 묘하게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남조차도 이렇게 바뀌어 버리다니. 이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이며 결심했다.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고 말겠어. 이날 이후 이석진 씨는 직접 발로 뛰며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답사에 온 마음을 쏟아붓기로 다짐했다. 그의 시선은 어느덧 내일을 향하고 있었다. 이석진 씨는 강남 곳곳을 둘러보면서 기어있는 상가들의 숫자를 속으로 새기기 시작했다. 특히 역삼동 인근 신논현역 5번 출구에서 강남역 쪽 대로변을 따라 걷다 보니 1층 상가 30곳 중에 무려 18곳이 텅 비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비게 된 걸까? 그는 생각에 잠긴 채 강남역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로 들어섰다. 강남의 공실 가게가 이렇게 많아졌나 보네요. 그런데 임대료는 여전히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이 씨가 물어보자 중개업소 직원은 피곤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임대료를 낮추면 당장 임차인을 구하기는 쉬워지겠죠. 하지만 임대료가 낮아지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셈이라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이 생겼다고 해서 쉽게 월세를 내리지 않아요. 1년 동안 월세를 못 받더라도 결국 건물 가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밖으로 나왔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비어있는 상가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예전에 본 기사 속 강남대로변 공실률 40%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행인이 이 씨에게 말을 걸었다. 상가 보러 오셨어요? 그냥 둘러보는 거라면 차라리 다른 지역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긴 이제 상권이 너무 죽어가서 저기 보이는 저 건물도 몇 년째 저렇게 비어 있거든요. 행인은 손가락으로 바로 앞에 보이는 텅 빈 대형 상가를 가리켰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고물가 시대라 소비도 잘 안 되고 불경기에 월세가 1억 원이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강남에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 광고 효과도 없고 꾸준히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이제는 다들 망설이죠. 이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히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 보였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 지갑을 여는 소비는 훨씬 줄어든 분위기였다. 강남대로 바로 뒤편 먹자. 골목만 해도 1층 임대 권리금이 2억에서 3억. 다른 층도 1억 원 안팎이나 된대요. 공실이 큰 대로변 건물일수록 월세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찍히고요. 이 씨는 고개를 내저으며 중얼거렸다. 임대료를 조금만 내리면 좋을 텐데. 그러자 그 행인이 정보를 보태듯 이야기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보증금 25억에 월세 8,800만 원이던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4,500만 원으로 떨어진 상가가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에 있대요. 그런데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네요. 이 씨는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었다며 감사 인사를 건네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다. 온종일 머릿속이 복잡했던 탓인지 그는 눕자마자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이석진 씨가 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이었다. 예전부터 대학가라는
이미지가 강해 상권이 활기를 띨 거라 기대했지만 막상 대로변으로 나오자 여기저기에 임대 현수막이 붙은 건물들이 적지 않게 보였다. 어느 건물 내부를 힐끔 들여다보니 임대 현수막이 단쯤 뜯긴 채로 널브러져 있었고 정수기, 물통과 각종 집기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마치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가게의 흔적 같았다. 신촌은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활기가 넘칠 줄 알았는데 이 씨가 중얼거렸다. 10년 전부터 신촌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더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이 씨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 근처 로드숍은 거의 폐업 상태예요. 골목 안쪽의 몇몇 음식점만 간신히 영업 중이죠. 대출 규제나 수익률 하락 때문에 몇 달째 매수 문의도 뚝 끊겼고 그래서 꼬마 빌딩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내수 경기가 가라앉고 고금리가 오래 이어지는 데다 자영업 상황도 계속 안 좋잖아요.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수억에서 수십억 원까지 떨어진 금매 매물들이 서울 곳곳에 쏟아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상권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작년과 비교해도 월세가 30%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문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특히 신촌 이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1.5% 정도로 집계되는데 망원연남 등 신흥 상권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느새 이 씨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중개업소를 나서려는데 맞은편 음식점이 눈에 들어왔다. 사장님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성이 홀에 앉아 있었지만 가게 안은 텅 비다시피 했다. 이 씨는 점심도 먹을 겸 그 음식점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갔다. 손님이 거의 없네요. 요즘 장사가 많이 힘들겠어요.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사장님은 씁쓸하게 웃었다. 네, 쉽진 않습니다. 식자재값 올라가지 손님은 줄지 그렇다고 당장 가게를 접는 것도 어려워요. 원상복구 비용마저 부족한 상황이니 그럴 돈이 없어서 폐업조차 못하고 있죠. 가게 안은 마치 정적에 잠긴 듯 한산했다. 이 씨는 점심 식사를 주문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꽤나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밖에서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이곳 상권은 서서히 숨이 끊겨가는 듯 보였다. 어쩌면 이곳도 강남처럼 한때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 한 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 씨는 그런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도시의 공실률과 부동산 흐름을 가늠해 보기로 했다. 더 많은 발품을 팔아야 비로소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석진 씨는 신촌에서 만난 젊은 사장님의 푸념을 뒤로하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온종일 눈에 밟힌 텅 빈 상가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이봐,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하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그 다음 날, 이 씨는 미리 잡아둔 약속이 있어 다시 시내로 나서게 되었다. 이날 방문한 곳은 종로. 오래전 잠시 살았던 추억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종로 일대를 둘러보니 그의 기억 속 북적이던 모습은 간데없고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원상복구를 하며 폐업하는 분들이 그나마 형편이 나은 분들이라니. 이 씨는 어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폐업을 하려면 들어오기 전 상태로 돌려놔야 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사무실은 간판 철거, 파티션 제거만 해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고 음식점이나 카페는 배관, 주방 설비까지 손대야 하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써야 하죠. 부채가 이미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은 또 다른 절망일 수밖에 없다. 이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은 다들 택배로 물건 사고 음식도 배달로 시켜 먹고 여행은 해외로 가잖아요. 차라리 온라인 사업을 할 걸 그랬어요. 이 말은 신촌의 젊은 사장님이
어제 내뱉었던 푸념이었다. 가게를 접고 싶어도 접을 돈조차 없다는 그 현실이 이 씨 마음속에 짙은 울림으로 남았다. 종로대로변을 걷다 보니 기사의 내용처럼 정말 공실률이 높아진 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젊음의 거리로 이름을 날리던 종로 일대가 이제는 한껏 기운이 빠져 있었다. 눈이 와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사람이 없을 줄이야. 이 씨는 저녁 무렵 종가격 인근을 돌아다니며 가게 문을 닫은 곳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다. 청계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동안 10m 간격으로 빈 상가가 줄지어 있었다. 문 닫힌 카페, 옷가게, 음식점, 한때 화려했던 간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렇게 몇 곳을 더 살펴보다가 이 씨의 시선을 끈 것은 대로변의 횟집이었다. 밖을 내다보던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동해 가게로 들어갔다. 회를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요. 이 씨가 말을 건네자 횟집 사장님은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니 손님은 이 씨 혼자뿐이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이 씨가 조심스레 물으니 사장님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날씨도 춥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은 데다 하필 눈까지 내리니 더 조용합니다. 월 임대료가 300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짜리 가게를 얻어서 싸게 잘 구했다고들 하던데 장사가 안 되니 저한테는 그 돈도 큰 부담이 돼요. 사장님은 밖을 바라보며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 사람들로 북적이던 길이 이제는 오전인지 오후인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한산하다고 하소연했다. 밤 11시만 되면 이 근방도 텅 비어요. 겨우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 돌아다니는 정도죠. 이 씨는 회를 포장한 뒤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소가 근처에 있어 들러보기로 했다. 운 좋게도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씨는 그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방금 구입한 회를 건넸다. 덕분에 사무실에서 둘이 술 한 잔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요즘 거래량은 어때요? 주변엔 임대 문의 포스터가 확 늘어난 것 같던데. 이 씨의 물음에 직원은 찬바람이 일 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많이 줄었죠. 불경기에 대출 규제에 고금리의 이면도로에 있는 꼬마 빌딩은 통째로 텅 비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시세보다 확실히 낮춰서 팔지 않으면 매수 문의조차 없죠. 직원은 2021년경 여러 투자자가 공동 출자의 건물 가격의 70에서 80%를 대출받아 꼬마 빌딩을 매입하던 시절을 떠올리듯 이야기했다. 그땐 스타트업이든 뭐든 통으로 사무실 임대를 내는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 세입자였던 회사들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건물주 입장에선 이자 감당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급매로 던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강남, 신촌을 둘러보며 겪은 현실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로마저 이런 상황이라니 서울 전역이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시장이 계속 얼어붙기만 할까? 회복할 가능성은 있는 걸까? 회 몇 점을 입에 넣으면서도 이 씨는 묘한 씁쓸함을 떨칠 수 없었다. 상가 주인, 세입자, 중개업자, 자영업자 모두가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는 이 시대의 단면을 그는 오늘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이석진 씨가 종로 중개업소에서 회를 곁들여 대화를 나누던 그때 문득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새로운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은 이 씨와 직원의 대화를 한참 동안 조용히 지켜보더니 이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까부터 듣자니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낯선 손님이 털어놓은 이야기. 손님은 어머니가 10여 년 전 서울 핵심 상권에 있는 낡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했다. 낙찰가가 10억 원에 가까웠고 뒤이어 대출까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4층짜리 건물로 탈바꿈시켰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자 되겠구나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경기는 자꾸 꺾였고 그나마 버티던 임차인들도 한참 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줄줄이 빠져나갔다. 어떤 시기에는 건물 전체가 공실이 돼서 손님 말로는 전체 보유기간 중 20% 이상이 지옥처럼 적자만 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건축물 같은 게 걸리면 구청에서 인공위성 지도까지 꺼내 들여다보며 벌금을 매기기도 해요. 관리인을 잘 만나야 하고 부동산도 잘 만나야 하고 무엇보다 운도 따라줘야 하죠. 적자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자기 버팀목이 있어야 해요. 손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출을 낀 투자에는 특히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변 지인 중에는 분양받은 상가가 7년 동안 공실 상태로 방치된 사례도 있고 원룸 상가 형태로 통째로 샀다가 대출 이자를 못 견뎌 식겁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3, 4년 전만 해도 꼬마 빌딩 폭탄 돌리기가 절정이었어요. 그때 제대로 보는 눈이 있는 선수들은 이미 다 털고 빠져나갔죠. 지금 남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거나 공실이 터져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맨해튼에 22층짜리 빌딩이 텅텅 비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피스에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더군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한때 세상을 떠돌았지만 그 대단한 강남조차 공실이 속출하고 있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던 분당도 인구 감소 때문에 폐교되는 학교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터라 과거 방식의 건물주 환상도 언젠가 끝이 난다는 이야기였다. 근데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도 임대료를 안 내리는 거죠? 이 씨는 궁금증이 생겨 옆에서 듣고 있던 부동산 직원에게 물었다. 그러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번 임대료를 낮추면 그걸 다시 확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연 5% 상한이 적용되니까 건물주 입장에선 차라리 공실로 두고 나중에 경기가 살아나길 기다리자고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뿐 아니라 세종시 중심 상업지구도 상가가 비어있다는 소리 자주 듣는다고 말을 보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씨는 마음이 한층 복잡해졌다. 꼬마 빌딩을 하나 갖고 싶다고 생각하던 마음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대화를 마친 뒤 이 씨는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지방의 현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문득 지방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울산에 사는 친구는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울주군의 대지 면적 1068짜리 꼬마 빌딩이 대출 이자를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갔는데 2번 유찰 끝에 감정가 14억 원이 반값 수준인 7억 원대에 매각됐다고 전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3층짜리 꼬마 빌딩도 이미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가 4억 4천만 원짜리가 결국 절반 정도인 2억 4천여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까지 곁들였다. 이 씨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지. 서울, 경기, 지방 할 것 없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 앞으로의 계획이 흔들리는 듯 마음이 몹시 불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모든 일이 다 사이클이 있잖아. 이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제 이 씨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수도권이던 지방이던 빈 상가와 꼬마 빌딩의 처참한 현실은 곳곳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석진 씨는 이번에는 과연 상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젊은 세대들은 어떤 동네를 찾고 있는지 궁금해져 밖으로 나섰다. 거리를 걷다 보니 예전부터 상권 자체가 옮겨 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압구정 로데오, 리대, 종로, 강남역,
관철동 등 한때 업종의 유행에 따라 꾸준히 사랑받던 지역들은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업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권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다. 불장 때 동탄에 스포츠 건물 상가 분양받았었는데 지금 3년째 공실이라 은행 이자만 내고 있다더라고요. 길 옆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대화에 이 씨는 귀를 쫑긋 기울였다. 한 사람은 송도 신도시 상가 관리실에서 일하는 듯한 목소리로 관리비와 미납된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현실을 털어놓으며 퇴직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돈벌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니까요. 출산율이 0.7명이라는 숫자, 이게 모든 걸 말해주는 듯합니다. 컴퓨터 하나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시대에 전국의 빈 건물들이 쉴 새 없이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처럼 느껴졌다. 이 씨는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에게 다가가 요즘 자주 찾는 동네가 어디냐고 물었다. 우린 성수동에 자주 가요. 사람들도 많고 분위기도 참 좋더라고요. 젊은 커플의 답변에 이 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 성수동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다. 기사에 따르면 강남대로 상권에 있던 대형 업체들이 이제는 성수동 등 새롭게 형성되는 상권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즉시 이 씨는 성수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수동 거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와중에도 이 씨의 마음 한켠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다. 과연 이 성수동 열풍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을까? 몇 년 전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연남과 서촌 역시 지금은 금매 물건들이 속출하며 그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이 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2022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중 채무자이자 저소득, 저신용차주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무려 8.24%에서 11.5%까지 치솟았다. 이 씨는 이런 숫자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전반적인 경기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언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꼬마 빌딩을 꿈꾸곤 한다. 하지만 한창 꼬마 빌딩이 유행할 때 남들이 사니까 덜컥 투자해버린 사람들이 지금은 빚에 허덕이며 후회와 고통을 겪고 있다. 며칠 전 한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모은 돈 1억 원과 부모님께 빌린 5천만 원, 그리고 추가 대출까지 더해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가 그 가치가 5억 5천만 원으로 떨어져 후회에 잠긴 청년의 이야기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부동산이 한창 좋을 때 무턱대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빚을 갚으며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 씨에게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현실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금융자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의 생각은 점점 커져만 갔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 관리부터 임차인 관리, 급변하는 규제에 대한 공부까지 신경 쓸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게다가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로 인한 상권 위축은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 이에 반해 배당주 투자 같은 금융 투자 방식은 관리 부담이 적고 때로는 부동산보다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씨는 걸음을 멈추고 성수동의 북적거리는 거리와 젊은이들의 열정 속에서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한꺼번에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때 모두가 꿈꿨던 꼬마 빌딩 투자,
그 달콤했던 허상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잔인하게 변해버린 걸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렇게 이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남들에게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라고 권유하던 날들을 회상했다. 지금 이 시대, 돈이 많지 않아도 빚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진실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 곳곳에 만연한 공실의 현실,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이 씨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랜 고민거리를 남겼다. 어쩌면 이제 모두가 더 가볍고 자유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저 바라며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만약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